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하드웨어 배우고 계시죠? 저번 강의 때는 가장 중요한 CPU와 기억장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입출력 및 기타 장치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사용되어지는 하드웨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문제가 출제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파트예요. 먼저 입력장치, 이 파트는 상식적이기 때문에 입력장치, 출력장치는 그렇게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니까요.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입력이에요. 자료를 빼내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인풋, 그리고 입력장치라고 부른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키보드하고 마우스. 그러면 특징 하나만 기억하죠. 키보드는 무슨 방식? CUI 방식. CUI가 무슨 뜻인데요? 글자 중심 입력,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갖고 글자를 중심적으로 컴퓨터를 다루겠습니다. 글자를 누르는 거를 중심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CUI. 마우스로 아이콘이나 그래픽 같은 걸 클릭해가면서 내가 컴퓨터를 다루겠습니다. GUI 방식.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두 가지가 다 쓰이죠? 그랬었을 때 이 녀석의 개념에서 글자 중심이냐 그래픽 중심이냐 그랬었을 때 CUI, GUI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밖에 입력장치 뭐 있을까요? OMR 카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죠? 광학 마크 판독기, 옵티컬 그래갖고 빛에 의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광학 마크, 광학 문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OMR 카드 써보신 적 있으실 거고, OCR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집에 오는 고지서 같은 거 있으시죠? 전기요금 고지서. 거기 위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OCR. 그래갖고 그거 들고 은행 가갖고 상담하는 사람 없이 기기에서도 바로 돈을 내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 읽어드리는 게 우리가 OCR. 간단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글자를 읽어드릴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있다. MICR은 대표적으로 수표 읽어드리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 그래갖고 빛이냐 잉크냐. 근데 그냥 잉크 갖고는 안 돼요. 자기 잉크, 마그네틱 잉크 이렇게 됩니다. 캐릭터 리더 이런 식으로 영어 약자가 되는데 그래갖고 수표나 어음 같은 걸 읽어드릴 때 쓰는 게 MICR이다. 들어가니까 입력 장치. 다른 거 볼까요? 바코드 리더. 편의점 가면 많이 보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캐너, 사진 집어넣을 때. 그리고 요즘은 스캐너 잘 안 쓰시는데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갖고 바로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쓰시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사진 같은 것들은 스캐너로 스캔을 떴다라는 얘기, 그런 용어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디지타이저와 태블릿, 그래갖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웹툰 그리는 사람들 태블릿에다가 그림 그려갖고 집어넣죠? 그런 개념. 그래갖고 도면이라든지 그래픽 같은 거 입력할 때 쓰는 걸 디지타이저와 태블릿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됩니다. 계속 입력 장치 나가보죠. 디지털 카메라 사진 찍어갖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죠? 됐습니다. 터치 스크린. 많이 보셨죠? 키오스크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눌러갖고 화면을 눌러갖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장치는 저 정도만 나오면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출력장치 한번 해보죠. 화면을 자료에 표시해 주는 거. 그렇죠? 아니죠? 자료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죠. 말이 꼬였습니다. 혹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거나 종이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다 출력장치라고 부를 거다. 대표적인 거 뭐하고 모니터하고 프린터가 있겠죠. 그렇죠? 모니터는 소프트 카피라고 불러요. 손으로 만질 수 없다라는 개념 갖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면 소프트 카피,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출력된 걸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하드 카피. 프린터는 종이로 나오니까 종이 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드 카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 종류 한번 따져보죠. 음극성관, 영어로 CRT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쓰던 뚱뚱이 모니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공관 안쪽에 형광 물질을 발라갖고 거기에 빛을 쏴주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시스템. 그리고 액정 디스플레이, LCD라고 부르죠. LCD 모니터, PDP 모니터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액상 결정 그러면 액정, 플라즈마,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서 네온과 아르곤 가스를 넣고 전압을 가하게 되면 지지직 하면서 그런 전압에 의해 우리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그런 다음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TV 선전으로도 종종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니터의 종류는 나눠진다. 그러니까 결국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옛날 쓰던 모니터 CRT, 요즘 납작하게 쓰는 거 LCD, PDP, OLED 이렇게 기억하셔갖고 비슷하시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이미 다 쓰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거쳐와갖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다. 그럼 모니터 관련된 용어 잠깐 보고 넘어가죠. 모니터는 일단 픽셀이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이거 우리 어디 때 하고 연결이 되시면 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윈도우 설정 들어가셨을 때 바탕화면에서 해상도 설정하실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해상도가 요 픽셀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가로 픽셀, 세로 픽셀 얼마나 선명한 거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해상도라고 부른다. 그거에서 기초가 되는 거. 하나하나의 점. 그리고 1024 곱하기 768 예를 들면 해상도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가로에 1028개의 점, 세로에 1024개의 점, 768개의 점들이 한 개 한 개씩 다 모여갖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면이 만들어진다.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해진다. 왜? 그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갖고 해상도라는 개념 이해하시고 도트피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 기준이 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게 그게 도트피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좁아야지 선명할까요? 넓어야지 선명할까요? 당연하겠죠. 좁아야지만 작을수록 선명하다. 그리고 요것도 원이고 여러분들 맞죠?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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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원이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선명해지는 요 도트피치의 개념에서 같이 응용해서 생각하시면 되시겠다. 재생률 1초 동안 전자총으로 모니터의 표면에 빛을 쏘는 횟수. 그랬고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간혹 가다가 TV 같은 거 보시게 되면 TV에서 촬영을 할 때 모니터를 비춰주면 이게 밑에서 징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전자장비로 찍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게 이제 재생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면 깜빡이는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플리커풀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얼마? 70Hz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막 깜빡이지만 우리는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60Hz 이하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통 70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백화 현상, 모니터가 안 나오는 현상이에요. 액정 패널이나 롬 상태가 불량이 돼서 영상이 나타나지 않고 화면이 하얗게 된다. 그리고 백화 이런 현상들도 모니터와 관련된 용어로서 간혹가다 지문에서 나올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셔라. 자, 이제 프린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도트 매트릭스 옛날에 쓰던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닥 이런 소리가 나죠. 그리고 잉크 리본에 충격을 가합니다. 잉크 리본이 뭐예요? 그러는데 잉크라는 개념이 아니라 잉크를 묻혀놓은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셔갖고 거기에다가 딱딱딱딱 쳐갖고 뭐 생각하시면 편하면 옛날에 타자기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다.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 요즘 안 쓰죠? 보신 분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아주 예전에 쓰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잉크젯은 아직까지 씁니다. 노즐, 구멍에서 잉크를 분사해요. 그래갖고 잉크를 쏴줘갖고 그걸 종이에다가 입혀내죠.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 바로 인쇄됐었을 때 손으로 쓱 하게 되면 잉크가 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쓰시게 되면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는 얘는 잉크가 들어가지 않고 토너 가루를 종이에 묻힙니다. 그래갖고 드럼을 통해서 거기 보시면 동그랗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종이에 흡착시킨다라는 거. 감열 프린터. 감열지를 사용해요. 이거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마트 가셔갖고 받는 영수증. 거기엔 잉크 안 들어가거든요. 종이 자체가 열을 받으면 검해지거나 색깔이 나타나요. 파란색도 요즘 있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열을 가해서 감열지에 종이에다가 열을 가해서 그 열을 가한 부분이 색깔이 나타나게끔 하는 인쇄 방식을 우리가 감열 프린터. 열전사 프린터. 열에 녹는 잉크인데 열을 가하면 녹아서 그 녹은 잉크를 묻혀서 내는 거. XY 플로터. X축과 Y축을 이용해갖고 설계도, 도면 등을 인쇄할 때 그러니까 일반 도면들은 여러분들 일반 프린터에 인쇄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런 도면, 넓은 건축할 때 쓰실 때 넓은 도면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은 XY 플로터로 인쇄를 한다. 조금 이따 XY 플로터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요즘 많이 쓰는 거 3D 프린터. 그렇죠? 각광받죠? 3차원의 실제 물품을 만들어낼 때 쓰는 프린터입니다. 그래갖고 기계나 건축, 그런 다음에 의료 부문에 상당히 많이 쓰게 되죠. 적층형과 절삭형이 있어요. 적층형은 뭐냐? 한 층씩 이렇게 고체를 쭉 쏴주게 되면 그게 나중에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층이에요. 레이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한 층씩 인쇄를 해간다. 결국 2D랑 똑같은 거예요. 2D도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그 위에 한 층이 더 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또 한 층, 또 한 층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진다? 물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적층형과 절삭형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깎아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깎아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3D 프린트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리고 프린터도 이런 식의 다양한 종류를 사용하고 있다. 종류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예, 일반적인 도트 매트릭스 예전 때 쓰던 거 잘 안 쓰죠? 그런 다음에 뭐 감열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감열지를 사용하는 거, 뭐 잉크젯이라든지 보시는 것처럼 XY 플로터 도면 인쇄할 때 쓰는 이런 프린터의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인쇄와 관련된 용어도 한번 살펴보죠. DPI, 예, 인치당 찍히는 점의 수. 얼마나 많은 점들이 찍혀갖고 우리가 보여지는 인쇄물이 만들어지는가. 그럼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문서 프로그램 같은 데 가셔갖고 인쇄 버튼 누르게 되면 옆에 보셨을 때 DPI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걸 수치를 높이게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잉크젯일 때 잉크는 많이 들어가지만 선명도는 높아진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인쇄 무엇을 담당하고 품질을 담당하는 장비가 되는 거고 나머지 거는 인쇄의 속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초당 인쇄되는 글자 수, CPS, 분당 인쇄되는 줄수, 분당 인쇄되는 페이지 수. 그럼 빠른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빠르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나머지 거 요 세 가지는 혹시나 나오게 되면 요 세 가지는 인쇄의 속도 단위고 DPI는 인쇄의 품질 단위구나 라고 생각하셔갖고 지문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3D 프린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를까요?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프린터이다. 맞죠? 네, 좋습니다. 자, 인쇄 방식은 레이어로 쌓아오는 거, 그래갖고 이걸 적층형이라고 불렀고, 그런 다음에 작은 덩어리를 깎아서 만드는 절삭형이 있었죠. 네, 모델링형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 그리고 적층형과 절삭형이 있다.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쇄 원리는 잉크를 종이 표면에 분사해서 2D 이미지를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터의 원리와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층을 쌓아가게 되면 그게 물체가 된다고. 그런 다음에 기계, 건축, 의료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답은 2번.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모니터는 픽셀의 수에 따라서 해상도가 결정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하게 보인다. 모니터 크기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더한 값이다. 모니터 길이는 뭐 써요? 센티미터도 쓰죠?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대각선을 기준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이죠? 그리고 답은 2번이 되겠고 재생률. 깜빡임이 줄어든다. 그리고 얼마 이상 보통 쓴다고요? 70 이상, 71Hz 이상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플리커플리는 적용된 모니터의 경우 눈의 피로를 적용된 모니터는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깜빡이지 않고 화면이 계속 보이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줄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입출력 장치 끝났고 기타 장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먼저 기타 장치에서는 전원 관리 장치부터 잠깐 보죠. UPS, AVR, CV, CF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는 보조 배터리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보조 배터리. 우리도 휴대폰에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죠? 왜? 갑자기 휴대폰에 전원이 끝났었을 때 그거 충전시키려고. 같은 개념이에요. 정전이 되게 되면 그때 전원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장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AV라고 CV, CF는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얘는 컴퓨터에 들어오는 전압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220V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전압 같은 것들이 간혹가다 튀기게 들어올 때 전압이 이제 우리가 그 서지 프로텍터 같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전압이 220V가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가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장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원과 관련된 장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메인보드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이렇게 분해해 보시게 되면 컴퓨터 안에는 한 가지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맞으시죠? 그 중에서 그 장치들이 꽂아주는 가장 주된 판때기, 그래서 주된 메인, 판때기, 보드, 주판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옛날에 저 손으로 하는 주판 말고요. 주된 판때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여기에 칩셋 꽂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램 꽂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양하게 우리가 장비에 필요해서 그리고 여기 뒤에 우리가 다양하게 USB를 꽂는다든가 모니터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장비들이 돼 있죠. 그리고 저런 뒷부분까지도 우리 오늘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자고요. 자, 메인보드와 관련돼서 이제 이해하셨으면 그럼 어떻게 컴퓨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가? 그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펜타 방식. 요즘 잘 안 씁니다. 예전에 쓰던 방식이고 옛날 하드디스크 방식인데 이거 초기 병렬로 전송하는 초기 인터페이스 그리고 EDI가 있고
그다음 IDE가 있고 죄송합니다. IDE가 있고 EIDE가 있어요. 진짜 초기에 쓰던 거. 예. 그리고 하드디스크나 여러분들 옛날에 CD롬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CD롬 연결할 때 보면 뒤에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렇게 꽂고 요걸 다시 메인보드에 꽂고 그런 방식을 썼었죠. 네, 그런 다음에 요게 확장이 돼갖고 여러분들 보통 앞에 이자가 붙으면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확장돼서 두 개의 채널을 지원해서 전송 속도를 높이는 그 방식을 우리가 페타 방식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즘은 페타 방식 잘 안 써요. 그럼 여러분들 요즘은 무슨 방식 쓸까요? 혹시 컴퓨터 조립 좋아하셔갖고 유튜브 같은 데서 컴퓨터 조립하시는 그런 그 유튜브 보신 적 있으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겠어요? 세타 방식이라고. 요즘은 세타 방식 씁니다. 그래갖고 세타 방식은 데이터를 직렬로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로 하나의 포트에 여러 대의 하드디스크를 연결 가능하게 하는 기능. 그래갖고 핫 플러그인도 지원합니다. 핫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전원이 들어와 있었을 때 꽂아도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컴퓨터 시모스 설정에서 자동으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두 개를 했었을 때 중요한 게 마스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것들이 이제 세팅에 따라서 슬레이브 밑에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서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겨 있다. 두 개 연결 방식 하나는 페타 하나는 세타. 페타는 초기 모델 그리고 IDE, EIDE 그런 다음에 이런 모양 세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방식은 SCSI 방식 그런 다음에 SAS 방식 그래갖고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요거는 지금 SCSI 방식이거든요.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등 아주 고가 고속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7개의 장치를 연결한다. 현재는 잘 쓰지 않는다. 요거가 발전하게 되면 SAS가 된다. 그래갖고 대형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결 방식으로 이렇게 씁니다라는 거. 그래갖고 메인보드 이해했으니까 하드디스크를 그러면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방식으로 연결해 준다. 요게 문제가 나와갖고 하게 되면 조금 골치 아픈 문제. 왜냐면 우리가 잘 안 들어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해 놓으시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해갖고 연결했으면 관리해보자. 그럼 관리하는 기법에는 뭐가 있다? 레이드. 문제 나오면 저 녀석이 간혹가다 잘 출제가 됩니다.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한 개의 하드디스크처럼 관리하는 기술. 미러링과 스트라이핑 기술을 결합해서 안정성과 속도를 향상시켰다. 이거 여러분들께 이해시켜 드릴 게 제가 맨날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게임에 사용자의 자료 같은 것들이 쭉 유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 담겨져 있는 하드디스크가 예를 들면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걸 한 군데다가 몰아놨었을 때 얘가 맛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료가 홀랑 다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서버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동시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하드디스크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래갖고 얘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얘를 통해서 다시 돌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기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장도 할 수 있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해갖고 안정성과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레이드 기법이라고 그러고 HICI 기법은 하드웨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NCQ. 그리고 이거는 무슨 뜻이 뭐냐면은 우리 하드디스크에 보면 옛날에 저번 시간에 헤드라는 게 있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와갖고 그 헤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자료를 원하는 자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이런 기법들이 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RAID 기법 정도. 그리고 미러링과 스트라이핑. 그래갖고 미러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다? 거울처럼 한 개를 똑같이 더 만드는 거죠. 그런 기법들이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스. 컴퓨터 내부적으로 자료가 이동되는 통로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갖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우리는 그래갖고 통로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버스라고 부른다라는 거. 버스의 종류는 내부, 외부, 확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역할이 있겠죠. 내부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서 내부하면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CPU예요. CPU 내부에서 각종 레지스터 사이에서 자료를 전달하는 거. 그걸 우리가 그 통로를 내부 버스. 외부는 그러면 CPU랑 외부까지 확장시켰겠죠? 그러면 주변 장치. 요거 갖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제어 버스,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총 나눠지게 되더라. 외부 버스일 경우에는. 그리고 외부 버스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확장 버스는 메인보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연결하는 통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할 때 그때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확장 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통로, 내부 통로, 외부 통로, 확장 통로. 그리고 외부는 제어, 주소, 데이터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포트도 한번 배워보죠. 선생님, 포트가 뭐예요? 아까는 제가 컴퓨터 안쪽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얘는 바깥쪽이에요. 오케이, 우리 여기다가 뭔가 꽂아갖고 사용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도 다 규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규격들을 우리가 포트라고 부르고 그 포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연결하기 위한 접속 부분을 우리가 포트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거 직렬과 병렬부터 출발합니다. 직렬은 한 번에 한 개씩. 여러분들 예전에 과학 시간에 이렇게 하게 돼갖고 연결하게 되면 요건 직렬.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병렬이죠. 그리고 한 번에 한 비트씩 주고받을 수 있는 거, 마우스나 모뎀 같은 것들은 직렬이 되는 거고,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이쪽으로 통해도 되고 이쪽으로 통해도 된다. 그럼 우리가 병렬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컴퓨터에서 병렬 장치는 프린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 쓰는 방식을 우리가 직렬, 병렬로 크게 나눠질 수 있으며, 그랬었을 때 그 차이점, 그거를 구분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규격이 만들어집니까? 보세요. PS2. 요즘 보신 적 없으시죠? 요즘 컴퓨터 뒤편에 이거 달려있는 컴퓨터가 잘 있나? 네. 아직도 있겠네요. 이거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할 때 하는 6핀 커넥터. 요거요, 요거. 옛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었죠. 요즘은 대부분 못 쓰는데 USB 쓰잖아요. 근데 예전 컴퓨터, 이거 초기 모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 예전문으로 가게 되더라도 아직까지 이 PS2를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i1394는 애플사에서 만든 최대 63개까지 연결 가능한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것들을 우리가 i1394 커넥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USB. 만약에 포트에서 문제 나오게 되면 아마 USB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기존에 직렬, 병렬, PS2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범용이라는 거, 범용이 아니라 범용입니다. 범용은 다목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다고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직렬 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제일 많이 쓰죠. 최대 몇 개까지 연결 가능한데요? 127개까지. 그리고 핫 플러그인과 플러그 앤 플레이. 핫 플러그인은 전원이 들어왔을 때 꽂아도 되고, 그런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는 윈도우가 지원하는 거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설치까지 해주더라.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것들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USB를 편하고 제일 많이 쓴다. 그래갖고 색깔에 따라 조금 달라요. 하얀색은 1점, 그런 다음에 파란색은 3.0 이렇게 보통 버전을 부르는데, 그거에 따라서 색깔별로, 그런 다음에 버전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다르다. 12, 2.0은 480 메가bps입니다. 메가bps는 초당 비트 퍼 세컨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 5기가 12메가바이트.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바이트입니다. 12메가바이트, 이것도 메가바이트. 그런 다음에 메가비트가 아니죠. 메가바이트, 12메가바이트, 초당 12메가바이트. 이 버전은 480메가바이트. 초당 5기가, 초당 10기가까지 이렇게 버전에 따라서 속도 차이도 난다라는 거. 간혹가다 여기까지도 문제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외워놔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USB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니까 USB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USB 끝났죠? 자, 이제 기타 포트도 한번 좀 보죠. 이 녀석은 뭐하고? 모니터 연결할 때 쓰는 포트예요. DHMI. 요게 DHMI.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DP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모니터 사서 썼을 때 선 2개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뒤에 슬롯에 보고 맞게 꽂아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화질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얘는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2개. 내 모니터가 어떤 장치, 어떤 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꽂아도 되고 여기 꽂아도 되고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DHMI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 이 모니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DP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얘들이 계속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 녀석이 좀 통합되면 좋은데, 이렇게 총 3가지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니터 꽂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블루투스.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무선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유선뿐만 아니라 근거리 무선 기술도 있더라.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블루투스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 IRDA는 적외선 통신호를 규격으로 해갖고 데이터 전송하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 리모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쓰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블루투스 형태로, USB 형태로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포트까지도 우리 기억을 해봤네요. 자, 이제 기타용 한번 볼까요? 인터랩트라는 거. 인터랩트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간섭하다. 이거 영어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끼어들다라는 거. 그럼 왜 간섭을 할까요? 멀쩡하게 잘 굴러가면 간섭할 이유가 없겠죠.
예기치 못한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부터 처리해야 된다. 먼저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타나는 게 인터랩트.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잠시 종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중단하고 예상치 못한 작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원래대로 처리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이 걸려져 있었을 때 우선순위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작업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갖고 인터랩트 같은 경우는 이거부터 처리하게 하더라라는 거. 예를 들면 용지가 없으면은 용지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뜨는 거 중간중간에 인쇄할 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용지 없을 때 이렇게 뜨는 거 맞으시죠? 이런 것들이 인터랩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인터랩트의 종류도 보게 되면 외부, 내부 프로그램. 그리고 외부는 말 그대로 장치나 전원에서 보내오는 인터랩트.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처리가 안 되니까요. 전원이 불안정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터랩트가 발생할 수 있고, 내부는 잘못된 명령어. 실행 불가능한 명령어가 아니에요. 잘못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뜨게 나면 내부 인터랩트인 거지. 아예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 잘못된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건 인터랩트 발생 안 합니다. 그냥 아무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실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잘못된 명령어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인터랩터. 프로그램 처리 중 명령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랩터라고 이 녀석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고, 그렇게 인터랩트가 발생할 때 보내오는 신호. 인터랩트 리퀘스트 그래갖고 주변 장치가 CPU로 보내는 인터랩트 처리를 요청하는 신호를 우리가 IRQ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도 요 용어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랩트는 세 가지, 내부, 외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터랩트로 나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나머지 용어들도 한번 볼까요? 데드락, 죽었어요, 잠겼어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그래갖고 컴퓨터가 멈춰 있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이 데드락도 원래는 네 가지 조건, 순환대기, 환영대기,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까지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데드락이란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라. 정보 처리 보시게 되면 이런 용어들의 데드락이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막 명시되어 있고 이러는데 우리 커말 1급에서는 이 정도 용어까지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기타 용어 마지막으로 채널,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속도차를 극복한다. 오케이. 되셨죠? 그걸 채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 장치로부터 CPU의 권한을 넘겨받아서 CPU 대신 입출력 장치를 관리하는 거. 우리 속도 차이를 극복하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면서 속도 차이를 극복하려고 사용하는 것들은 캐시 메모리. 그쵸? 이 녀석은 CPU와 입출력 장치. 그러면 여러분들 채널. 그렇게 기억하셔서 문제 맞추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래갖고 채널은 이렇게 세 가지. 셀렉터, 멀티플렉서, 그 다음에 블록 멀티플렉서. 그리고 고속이면 셀렉터, 저속이면 멀티. 두 개 합치면 블록 멀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DMA. 영어를 풀면 이렇게 돼요.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 직접 메모리에 접근합니다. 보통은 모든 처리는 CPU가 담당하는 게 컴퓨터에서 일반적인 개념인데, CPU의 개입 없이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가 직접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DMA라고 부를 겁니다. 직접 메모리 접근.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기억해 주셔라. 그럼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거 갖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죠. 1번부터 볼게요.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ID, SCSI. 자, 이런 것들 다 우리 아까서 페타, 세타, 그런 다음에 SCSI, 이런 것들 다 배우셨죠? 그러면 아닌 것은 답은 3번. 이런 것까지 문제에 나오면 참 골치 아픈데. 그리고 3번, 배사라고 부르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 할 때 그래픽 모니터와 관련된 거. 모니터에서 지원하는 모니터 연결 표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이런 문제까지 나오면 나머지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관련돼서 레이드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모아서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그렇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하드디스크의 모음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복제해서 백업까지도 구현해준다. 좋습니다. 자, 미러링과 스트라이핑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안정성과 속도를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CD롬, 스캐너 이런 거 아니죠? 뭐에 대해서? 우리 하드디스크 관리 기술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고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라는 거. 그리고 하드디스크, 스캐너 같은 거는 입출력 장치인데
이런 것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드디스크입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죠. 다음 중 메인보드에서 버스 통로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래갖고 컴퓨터에서 주고받는 통로로 내부, 외부, 확장.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부는 CPU와 주변 장치 간에 이거 뭐예요? 이거 외부잖아요. 내부는 CPU 안에서 그렇죠? CPU와 레지스터 간에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외부 버스는 데이터, 주소, 제어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구분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확장 버스는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지원하는 장치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셨으면 문제 어렵지 않으셨겠죠. 자, 다음 문제. USB 규격의 버전별 최대 전송 속도로 옳지 않은 것은 1.1은 12, 2.0은 480, 여기는 5가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아예 외우죠. 12, 480, 5, 10. 그런 다음에 얘는 메가바이트, 얘는 기가바이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개념이겠네요. 5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USB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하고 핫 플러그인도 지원하더라. 그 다음에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USB, 이게 핫 플러그인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USB는 범용 직렬이죠? 범용 직렬 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면서 요거의 속도를 전송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요거 버전에 따라서 속도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죠? 최대 몇 개까지? 127개.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필요한 용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넣어놓으세요. 그래갖고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칩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네요. 옳은 것을. 자, 컴퓨터에서 장치들이 장착되고 연결되는 기판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칩셋이 아니라 뭐였어요? 여기 메인보드였죠, 여기. 요게 메인보드죠. 요게 메인보드. 메인보드에 정착되어 있는 각 장치들을 제어하고 하는 역할을 조율한다. 맞죠? 요게 칩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CPU와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을 사용되는 통로다. 이건 버스죠? 이건 버스입니다. 그런 다음에 접속 부분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우리가 포트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포트의 종류도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이런 식의 개념 나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문제 푸신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에서 요거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들? 다 그냥 바로 채널이죠, 여러분들. 나머지 건 볼 거 없습니다. 콘솔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콘솔은 일종의 입출력 장치를 입력 장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게 생각하시면 되시냐면요. 여러분들 오락실 가고 이거 누르는 거 있죠, 이렇게 누르는 거. 그거 콘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솔이라는 용어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속도 차이를 극복해 주는 거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는 채널이다. 8번 볼게요. 잠시 중단시키고 자신의 상태 변화를 알려주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간섭한다 그랬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 인터랩트. 자, 답은 2번일 거고, 클라이언트 앤 서버는 우리 나중에 통신바트에 가갖고 우리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자고요. 클라이언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객, 서버는 제공자라는 뜻인데 얘는 장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통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배울 거고, 직접 메모리 접근, 그렇죠? DMA, 채널,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답이 2번입니다. 9번 한번 볼까요? 인터랩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컴퓨터. 그렇죠? 전원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요 4번도 한번 보세요. 장치적에서 문제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얘부터 처리해라 그래갖고 얘가 제일 먼저 발생하는 인터랩트. 그렇죠?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랩트가 아예 안 뜹니다. 명령어를 아예 실행할 수 없는데 아까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잘못된 명령어를 하게 되면 인터랩트가 발생하죠. 그리고 얘도 인터랩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타이머에 의해서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인터랩트가 발생 안 해요, 얘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인터랩트가 발생하고 얘도 발생하고 얘도 발생하죠. 타이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적인 인터랩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답으로 인터랩트가 발생하는 거는 2번이에요.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가 아니라 잘못된 명령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드웨어의 마지막 단계, 하드웨어를 유지보수.
하는 방법,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가전제품 사용하는 방법이랑 비슷하니까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같이, 요거 너무 짧으니까 우리 종합 문제도 같이 한번 다음 강의 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강 강의 일단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웬만한 거 다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다음 강의 때 유지보수와 종합 문제 요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